안녕하십니까.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진행할 강사 배인애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비스를 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먼저 가지시나요?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서비스를 한 번도 못 해보는 사람이니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저도 맨 처음에 서비스라는 직종을 선택했을 때는 이게 서비스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서비스인지도 모르고 이 일을 선택을 했었고 이 일을 하다 보니 이게 진짜 서비스구나. 그리고 그 서비스를 하면서 정작 하고 있는 제 자신조차도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던데요. 아마 선생님들이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교육생은 모두 다 서비스라는 것 자체를 접하시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나? 라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아마 서비스를 하시면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부분들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짧게나마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살짝 터치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마인드라고도 저희가 말을 하는 부분 중에 지금 현 시대의 분위기를 한번 알아갔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현 시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코로나 때문에 좀 우울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을 배제하고요. 그냥 지금 현재 서비스의 경제적인 측면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뷰카 시대라고 합니다. 빠르게 변동하고요. 그리고 불확실하게 바뀌고 있고요.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과 내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발 맞춰서 가시기에 벅차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오늘은 확신을 가졌지만 당장 내일은 불확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뷰카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비스가 이 뷰카 시대의 영향은 분명히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은 내가 이러한 서비스를 했을 때 고객한테 만족을 주지만 분명히 내일은 똑같은 서비스를 하실 때 불만족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건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셨을 텐데 저 또한 그랬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살짝 그 마음은 알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서비스라는 트렌드의 변화를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한민국은 서비스 시대입니다. 의사들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변호사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안 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현재 가정에서도요. 남편에게 아내가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서비스도 있을 겁니다. 다만 소비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만 있지 우리는 너무나 서비스에 대한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그거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거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경향 자체가 변하고요. 그리고 혼족 문화가 발전되면서 싱글족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비혼주의자의 개념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1인 소비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요, 일코노미 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혼자 무엇인가 하는 것 자체가 좀 두렵거나 아니면 왜 쟤는 혼자지?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게 혼자 식당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혼족 테이블이 많이 배제가 되어 있고요. 트렌드 자체나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 혼자도 충분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면 제 아는 동료가요, 전주인가? 어디인가 맛집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혼자 와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혼자 와가지고는 식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나와 있는 반찬에 메뉴와 그리고 식사할 수 있는 메뉴가 모두 다 2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는 식사를 좀 할 수가 없으니 혼족은 저희가 테이블을 준비 못 해드립니다라고 거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동료는요. 그냥 제가 2인으로 준비하고 저희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세요. 까지도 했는데 오히려 사장님 역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선생님한테 저희가 많은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희가 판매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오히려 거절을 당했다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일코노미 세대가 바뀌는 이 시국에 그 사장님 또한 다른 방법을 찾으신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에는 이코노미 세대에서 소비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때라든가 등등 어플 있으시죠? 거기 보시면요. 1인 메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소형 체계로 바뀌고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효율적인 측면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도 1인 메뉴를 만들고요. 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메뉴를 저희가 발생시키지 않거나 많은 자리나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곳에 되어 있는 것보다 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소비 트렌드가 타인한테 주는 소비 트렌드가 아닌 나 자신에 대한 투자, 나 자신을 위한 투자, 나 자신에 대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비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1인 혼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1인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거나 1인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던가 메뉴라든가 다양하게 준비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서비스 트렌드가 1인으로 바뀌다 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서비스 부분을 받는 사람이 다수가 아니라 혼자예요. 그 점은 무엇이냐면 다수의 경험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4인의 기준에 가족이 한 곳에서 같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엄마는 그 서비스에 만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빠는 그 서비스에 만족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중치를 서로 얘기를 하고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안 좋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만족도가 약간의 업이 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지만 혼자 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누군가와의 소통도 되지 않고 공유를 할 수가 없고 공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사람의 만족도가 즉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서비스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마인드로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이 시대에 변화되는 서비스의 결과물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전에는요 가심비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편도적으로 외쳤어요. 가심비는요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요 나 혼자라도 편안하게 무엇인가를 서비스를 받고 추가할 수 있는 거라는 걸로 추가가 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 비해서 가격 대비 좀 더 많은 걸 만족을 드려야 된다라는 가심비를 인식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가심비가 1인 혼자서도 만족을 할 수 있는 편도적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모든 사업은 대박 나길 바랍니다. 그러시죠? 뭐 업소를 운영하신 분들이든지 시설을 운영하신 분들인지 자 대박 나길 바라시는데 근데 문제는 이 대박 나는 사업을 기반을 하는 건 당연히 고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분위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적인 측면과 분위기 측면, 프로그램 측면에서 프로그램이야 매번 저희가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개발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시킬 수가 있고요. 분위기야 인테리어 측면에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개의 모드는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비스는 사람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휴먼을 터치해주고 감성과 그리고 고객에 대한 만족을 터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맨 처음부터 자리를 잘 잡고 가셔야지만이 성공과 실패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하고 분위기는요. 시설 측면에서 아니면 업소를 운영하신 분야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많은 개발서와 그리고 많은 체험을 통해서 계속 상승시키면 좋으실 거고요. 서비스는 지금 현재 운영진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 또한 같이 상승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측면 중에서 가장 튼튼하게 가져가야 될 마음가짐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맨 처음에 서비스라는 걸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서비스라는 걸 했을 때 내가 왜 이들한테 친절이라는 거를 해야 돼?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한 2년 정도 서비스를 했을 때 왜 이 사람들은 나에게 화를 내지?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 했을 때요. 도대체 서비스라는 거는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치를 얻었습니다. 서비스는요, 제가 즐거워야지 제가 어떤 마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한테 똑같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서비스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현장에서 어디 현장을 따라가도 어디 현장을 봐도요, 서비스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참의 선배도 아니고요, 중간 관리자도 아니라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하신 직원분들,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서비스적인 측면을 가장 잘하는 분들이세요. 그 여러분들께서 서비스를 시작 이제는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 영화 중에서 제가 유독 이 감기라는 영화를 내가 봤던 적은 경험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마다 포인트가 다 틀리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강사다 보니까 영화를 볼 때마다 이 부분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건 어떨까라는 제 강의 콘텐츠랑 연결해 봤는데 제가 감기라는 영화를 보면서 서비스적인 측면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에서 장혁은요. 수혜 씨의 첫눈에 반한 소방관의 직업군을 가지고 있고요. 수혜 씨는 여기에서 의사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진 씨는 장혁의 소방관 직장 동료있으면서도 좀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해진이라는 배우인데요. 이 세 사람의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 맨 처음에 영화가 시작될 때요. 의사인 수혜가 급하게 가다가 갑자기 구멍이 내어 있는 공사판에 차가 뽕 빠지는 장면이 이제 나오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공사 현장 어디에 차가 걸쳐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장혁 씨가 구해주러 가는데 아무래도 위에서 아래까지 내려오면서요. 이제 수혜 씨랑 이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잖아요. 괜찮으십니까? 제가 빨리 구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전벨트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옷이 끼었네요 하면서 그 다음에 옷을 갑자기 땡기는데 수혜 씨가 그때 입었던 옷이 하필이면 치마여가지고 치마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차는 떨어질 것 같고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소방관은 빨리 구출을 해야 되고요. 수혜 씨는 자기 치마가 찢어진 것만 우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치마 찢어졌다고 화내시면서 오히려 소방관한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수혜 씨를 바라본 장혁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천으로 치마 이렇게 가르시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배려도 해줬고요. 어찌어찌해서 구조까지 끝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기에 장면에 이 포스터에 나오지 않은 단 1인 경찰이라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있는데요. 근데 에스트라처럼 살짝만 나오는데 수혜 씨가 사고 당시에 대한 설명을 막 해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뽕 빠지게 됐고요. 위험했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너무나 딱딱한 멘트로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네, 누구입니다. 생년월일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제가 상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희 씨한테 경찰은 하는 말은 CCTV 다 있으니까 CCTV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상황에 대한 설명하고자 하는 고객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수희 씨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불쾌감을 느끼죠. 사고를 나서 이미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수혜 씨한테 경찰은 너무나 FM대로 테스트되어 있는 공감과 그리고 동감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요,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에서만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수혜 씨가 방금 경험했던 것처럼 본인이 놀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고 싶은 부분, 놀란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얻고 싶고
동감도 얻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많이 놀라셨겠네요. 라는 말 한마디. 아니면 우리 구조하는 장면에서 장혁식처럼 치마가 찢었을 때 화를 내는 수혜 씨한테 본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휘를 해줬다라고 하면 아마 고객의 입장, 즉 수혜 씨 입장에서는 빨리 이게 처리된 느낌이고 서비스를 받은 느낌이실 겁니다. 아무래도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관, 인명을 보호하는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서비스가 배제되어 있는 대한민국 문화에서는 그거를 뺄 수는 없겠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서비스가 되고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서비스 마인드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서비스는 좋은 관점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관점의 차이는 이거입니다. 화면에서 계속 보이는 것처럼 공감과 동감입니다. 공감은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다. 나랑 지금 현재는 다른 생각이지만, 다른 감정이지만, 다른 포인트를 알고 있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공감을 하는 거고요. 동감은, 맞아. 나도 그랬어. 너도 그때 그런 상황이었어? 맞아, 수혜야. 나도 만약에 경찰이 그렇게 했으면 나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게 동감입니다. 서비스를 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 즉 여러분들과 고객은 동감을 하기보다는 공감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동감은 같이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료나 같은 생활권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도 하기 힘든 게 동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은요, 공감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동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러면서 아마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될 수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많은 공감을 해주고 있어.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더 원하고 더 동감을 원하지? 라는 부분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면 공감과 동감의 경계선에서 교집합처럼 잘 시소를 타시는 것처럼 움직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달라요. 같은 사람도 다르고요. 그리고 실행하지 않은 경험치도 많습니다. 제가 해본 서비스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교육생분들이나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서비스 상황이라 하더라도 같은 공감을 할 수는 있지만 동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했던 서비스가 마음에 드는 고객도 있지만 제가 오늘 했던 서비스가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는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공감이 안 됐고 동감이 안 됐다 해서 굳이 나는 서비스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게 한 2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쁜 이야기는 100명 중에서 무려 85명, 87명, 90명까지도 전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가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속도는 내가 지금 오늘 만나는 고객한테 10분이다 라고 하면은 10분이 다 만족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2배 정도, 3배 정도 만약에 확산이 됐다고 가정할 때 30명한테 전달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늘 만나는 서비스의 고객이 10분이다. 근데 그 10분이 다 만족을 못했다. 그러면 무려 아까 30명한테 갔던 좋은 소식보다 2배 가까이 된 60명한테 속도로 배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도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는요. 요즘에는 더 많이, 더 빨리 확산이 됩니다. 예전에야 서비스는 실제 경험했던 걸 구도상으로만 전파했지만 지금은 SNS라는 걸로 전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요. 완도의 어떠한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안 좋은 경험을 했던 부분도 본인의 인스타나 블로그에다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객들은 더 많은 걸 요구하고요. 서비스는 이윤을 창출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서비스의 강도에 따라서 만족도에 따라서 고객은 충실하고 매출에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고객의 그
저희가 돌아오는 발걸음 자체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운영하시는 업소 등등 이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 관광지가 계속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거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고객에 대한 마음은요,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중한 자세와 밝은 미소로 마음껏 발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살짝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고객의 목소리가 그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걸 듣고 흘리는 거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만 해주셔도 충분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만족을 느끼고 돌아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운영하시고 있는 시설 관리자분 아니면 업소나 숙박업을 하고 계시는 모든 대표님들 다 다른 곳에 가셔서도 서비스를 받으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거기서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를 받으셨다라고 하실 때 실제 어떠한 느낌이실까요? 네, 아마 제가 지금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시면은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신속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고객과 나와 차이를 안 뒀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은 모두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의식이라는 단어가요. 되게 강조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내 거가 아닌데 주인의식을 가져라 라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서비스에 주인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하나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지만이 즉 여러분들이 하시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관광지에 찾는 서비스의 순위를 한번 정해 볼게요. 음식 맛, 접근성, 다양성, 분위기, 위생청결, 만족도 이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1위야 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서비스적인 측면은 아니실까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한 번은 다시 과거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내가 서비스를 해왔지라는 매뉴얼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모든 관광지를 다시 발걸음을 돌아오게끔 하는 거 그리고 재방문을 요구하고 하는 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총 8가지 중에 모두 다 성립이 되면 좋겠지만 가장 고객들이 많이 말한 1위가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서비스 또한 어떠신지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적인 관광지의 조건은요. 이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 있게라는 거는 우리 관광지에 언제든지 오셔도 깨끗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만족할 수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은 우리의 관광지 부분의 변화를 빨리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갔던 곳에 다시 가게끔 하는 거는요. 작년에 내가 봤던 곳이 아니라 올해는 다른 재미가 있네 라는 곳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적인 관광지의 조건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먼저 서비스의 마인드의 변화를 시도를 하셔야지만이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매번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서비스를 받으신다라고 하면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굳이 똑같은 소비를 해서 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관광지의 조건 3번째는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거야. 그거의 기준은 당연히 타인이 아닌 본인이 잡으시는 건 맞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변화의 시도가 필요하고요. 그 노력을 하실 때 나 혼자의 노력만 아니라 옆에 다른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 모두 다 협업이 되는 노력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관광지의 지역마다 좀 느낌이 좀 다르세요. 여기는 저희 여기서 이거 먹어봤는데 혹시 다른 음식 더 추천해 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안내해 주시는 관광 지역이 있고요. 아니면 저 여기서 이런 경험 해봤는데 또 다른 거 체험해 볼 만한 데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저희도 잘 몰라서요.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 간의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만의 서비스를 단독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서로 같이 협업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교육생 여러분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모두 다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서비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최상이야, 최고야 라고 표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하면은 든든한 서비스,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부심을 갖고 형태를 만드신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비스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실제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판단해주고 잘한다, 못한다, 그걸 귀담아 들으신 것보다 선생님들의 가치를 더 높이시고 선생님들이 만드는 가치의 룰 안에서 즐겁게 서비스를 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좀 더 제가 더 먼저 해볼 수도 있고요. 저보다 더 오랜 서비스를 해보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교육생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어하는 서비스는 딱 한 가지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즐기고 본인이 스스로 즐겨서 하는 서비스가 최고의 서비스고 남들 위해서 억지로 하는 서비스는 최악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을 즐기는 현장을 만들어 가시면서 서비스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마인드 파트 2 분야의 강의를 맡게 된 박혜화 강사입니다. 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파트 1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건데 어떻게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네, 파트 2 진행하면서 우리 첫 번째 분야에서 어떤 부분들에 어필이 되었었는지 한번 쭉 챙겨보고 그리고 나서 제 파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되셨나요? 네, 그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트 1에서 강의 내용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떤 강의 내용 기억에 나신가요? 그렇죠. 지금 다들 머릿속에 기억은 하고 있겠지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들 제가 한번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소비자의 그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었고, 자, 두 번째는 공감과 동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관광지의 어떤 조건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첫 번째 진행하셨던 강사님들께서 많이 터치를 해주셨을 겁니다. 자, 지금 보셨다시피 소비 트렌드도 변화가 되고 있고 우리는 공감도 잘해야 되고 또 성공적으로 내가 서비스 마인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가요? 가정에서도 내가 신랑과 싸웠어요. 그리고 밖에 나오면 어때요? 그 싸운 감정 때문에 상대방에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우울한데 누군가에게 웃어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행복해야 서비스도 제공을 할 수 있고 내가 즐거워야 고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서비스,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마인드를 업 시킬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저도 지금 바람이 있는데요. 저희 가족 사진을 리마인드 사진으로 다시 예쁘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는데 우리가 웨딩만 리마인드 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마인드도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마음을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잘 안 바뀌어져요, 선생님. 강사님, 말로만 하는 건 너무 쉽죠. 그런데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죠. 저는 이제 운동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운동 시작한 게 아니라 운동을 해서 5kg를 감량할 거예요. 제가 5kg를 감량하는 동안에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를 통해서 또는 나의 어떠한 일기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과정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좀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럼 내 마음 어떻게 바꿀까요? 쉽게 바꿀까요? 어렵게 바꿀까요? 오늘은 조금은 쉽게 바꿔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내 삶의 마인드, 내 마음의 힘을 키워야 누구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배려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자존감.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지도.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존감은 무엇이냐? 네,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마음의 힘, 그래서 내 삶의 어떤 힘듦과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감정의 지도예요. 우리의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정적인 감정 또한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쁜 감정도 나의 일부분인데 우리는 이 나쁜 감정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일상의 어떤 생각과 행동, 기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마음의 고요함을 지켜내는 힘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마음 챙김이죠.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는 거는 몸과 마음이 같이 챙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몸이 편안해야 어떠한 마음도 그리고 생각도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몸이 힘들면 어때요? 저도 그런 적 되게 많은데요. 제 몸이 힘들면 자꾸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되돌아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아이들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이 편안해야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되고 나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도 같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자존감, 그다음에 감정의 지도, 마음 챙김 이 세 가지를 한번 세세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존감인데요. 자존감에는 세 개의 기본 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입니다. 나를 어떻게 조절하고 나를 어떻게 안정시키고 나를 어떻게 업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파트 1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관심 가져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심 가져주면 좋을까요? 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노트와 볼펜 내지는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메모장을 한번 여시거나 아니면 필기를 한번 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적어보는 그럼 뭘 적어야 되나요? 나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고민되실 거예요. 나의 장점들,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나의 단점들 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 또는 타인이 말하는 내가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 장점은 뭐가 있을까? 나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의 많이 생각이 들 텐데 보통 저도
자기소개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자기소개를 하게 하는데 그런 자기소개할 때 저는 일반적인 자기소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기소개서냐? 내가 잘하는 것,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 내 장점과 잘하는 것, 내 자랑으로 1분 자기소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 10초도 얘기를 못해요. 예, 요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나를 사랑하는, 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나에 대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랄게요. 장점, 단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또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괜찮아 일기 쓰기예요. 어떤 거예요? 오늘 겪은 일을 적고요. 그 일을 떠올리면서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괜찮아라고 써주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로해 주는 거죠. 누가요? 그쵸? 내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일기를 한번 써보시는 것.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존감에 관련된 책을 읽고 내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만 어때? 괜찮아.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법이야.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마지막은 뭐라고요? 괜찮아 라고 나에게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괜찮아 얘기를 한번 써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나쁜 습관과 이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나쁜 습관하고 이별하면 좋은 게 뭘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렇죠. 나를 비난하는 습관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당당해질 수 있고, 그죠? 예. 또 저는 저희 신랑이 저보다 연하예요. 그래서 항상 화가 나면 반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랑의 애칭이 서방인데 서방에게 반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싶다. 그래서 서방을 그렇게 하면 좀 더 존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홍보 마케팅을 하면서 인스타에 푹 빠져 있는데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습관을 좀 버리고 싶다. 그런 시간을 버리게 되면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의 나쁜 습관과 이별을 하면 그러면 좋은 점이 뭘까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나쁜 습관들은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자존감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번째 파트는 자기 자신에게 사과하기입니다. 부정형 목표는요. 두려움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 두려움에 휩싸이면 요 두 가지가 안 됩니다. 자, 보면 논리적인 대응과 설득이 어렵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에도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또 논리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저 또한 어떠한 긍정 얘기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계속 긍정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부정을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이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스케줄도 잘 체크를 하지 못하고 자꾸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자꾸 소통이 불통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꾸 누군가를 멀리하게 되고 내 스스로를 너무 낮추게 되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생각들이 많이 저를 휩싸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나를 잘 챙겨주시고 나에게 그래도 괜찮아라는 말들을 해주시고 미안해 라는 사과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사람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당당한 사람으로서 상대방과 또는 내 자신이 나를 비춰봤을 때 사랑스러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강사의 모습은 당당해 보이나요? 사랑스럽거나 아름다워 보이나요? 예, 제가 앵글을 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지 않기에요. 아셨죠? 예. 자, 그래서 당당한 사람이 사랑스럽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 앞에서? 거울 앞에 서서 사과를 하자. 그래서 미안해.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나를 너무 미워했다. 그죠?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그걸 숨기려고 했다. 당당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면서 미안하다라는 사과의 표현을 하는 것도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사과를 할 때에는요, 팁이 있어요. 뭐예요? 소리 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할 때 변명이나 어떤 구실을 덧붙이지 말자. 어떻게 하자? 소리내서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면서 사과하자라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서서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뭐라고요? 미안하다고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5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다양한 정체성과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때요? 가족에게는 대화를 하고 문안 인사를 드리고 누군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누군가와 만난다면 그죠? 어떻게 해요? 인사를 하는 것. 눈 맞춤을 해주는 것. 그다음 회사에서는 지각하지 않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박혜화라는 사람은 엄마이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며느리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요. 와이프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이고 또 시민이고 그죠? 또 친구들에겐 동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의 정체성에서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6번째는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는요.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자신이 결정하는 범위, 그리고 옳은 결정이라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정을 내리는 것, 의사 결정을 하는 데까지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을 거고요. 두려움도 많을 거고요. 갈림길에 있어서 선택을 하기 힘든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가 겪어보지 않는 것보다는 경험해보고, 그죠? 내가 옳은 결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겪어보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결정력을 키우는 방법에는 첫 번째 예술하기. 그죠?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보다 뭔가 좀 그렇죠. 예. 전두엽과 어떠한 변형계가 조화롭게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주는 예술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노래 부르기도 되고요. 춤추기도 되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고. 자, 2번째는 결정 저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술을 먹었을 때 또는 술을 끊었을 때 나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세세하게 만들어 보고 저울질 해보는 거예요. 어디가 더 무게가 높게 가는지. 그런 결정의 저울을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을 나눠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결정력을 키울 때 지금 예술하기, 그리고 결정 저울을 만들기, 그리고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들을 나눠보기,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갈등 지점을 여러분들이 잘 적어보는 거죠. 어제 저녁에도 집에 가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밥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잔다. 밥을 먹고 잔다. 이렇게 나눠지겠죠. 근데 그냥 잤을 때는 어떨까? 그냥 잤을 때는 배고프고 되게 허전할 거예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되게 상쾌하고 가볍고 몸무게를 쟀을 때, 안 쪘구나.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밥을 먹고 자면 배는 부를 거예요. 기분 좋아지겠죠. 그런데 배부름과 동시에 들어지는 생각, 또 실패했네. 그죠? 먹지 말 걸. 이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 아침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갈등 지점을 잘 찾아보자. 결정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갈등 지점을 잘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과정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 갈림길을 여러분들 그려보면 선택지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네. 저는 어제 어떤 선택을 했어요? 먹고 자야 된다라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5숟갈만 먹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7번째는 앞으로 내가 무엇에 의지할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의지할 것, 무엇에 의존할 거냐. 근데 내가 의존할 것에 있어서는 어때야 돼요? 강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건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받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명상에 의존할지 아니면 연인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할지, 그죠? 친구하고 1시간 통화를 할지,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정권, 무엇에게 의존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8번째 파트는요. 감정 일기를 쓰는 건데요. 그냥 감정 일기가 아니라 감탄사로 끝나는 감정 일기를 쓰는 겁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감정일기를 썼어요. 물론 감탄사까지는 아니지만 하루하루의 감정일기, 감사일기를 썼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나하고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쓰고 그 노트가 지금 한 5권 정도 모아져 있긴 한데 감정일기를 쓸 때 감탄사로 끝나는 감정일기를 쓰자.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를 한번 보면 요거예요. 행동화가 습관이 된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들 또는 감정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3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3가지 나는 다 없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뭐 지금 저희가 8가지 파트로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드렸지만 이 8가지를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서 나의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뭐 일기를 쓴다라던가 내지는 어떤 갈림길의 갈등 지점을 한번 찾아본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2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감정지도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지도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한번 낼 거예요. 어떤 퀴즈냐면 표정 맞추기 퀴즈입니다. 제가 8가지의 표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이 표정들이 어떠한 표정인지 슬픈 표정인지 기쁜 표정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7가지의 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정, 자, 2번째 표정, 3번째, 4번째, 5번째, 네, 6번째, 7번째,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표정입니다. 자, 요 표정들 지금 8가지 표정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표정인지 좀 많이 보여지는 게 네, 2번째 표정 같은 경우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 4번째 하는데 저도 8개를 다 맞추지는 못했어요. 약간 애매한 표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표정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표정입니다.
감정이 없는 표정이에요. 자, 두 번째는 놀란 표정입니다. 요건 다 여러분들이 맞추셨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슬픈 표정이고요. 자, 네 번째는 공포의 표정이고, 자, 다섯 번째는 혐오의 표정. 차임표 보이죠? 어떤 표정? 분노의 표정. 그리고 기쁨의 표정 또는 경멸의 표정입니다. 저는 8가지 표정의 테스트를 했을 때 못 맞췄던 게 슬픈 저 세 번째 표정하고요. 그다음에 경멸의 표정 잘 했는데 제가 누군가를 경멸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이런 표정들을 못 맞췄나 싶은데 자, 이런 8가지의 표정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인가요? 거의 대부분 무표정의 표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지금 다들 멍 때리고 계시죠? 예. 자, 그래서 표정 맞추기에는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표정은요, 근육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놀란 경우에는 눈이 커지고요. 슬플 때는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지고요. 공포스러울 때는 눈꺼풀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혐오하거나 역겨울 때는 코가 찌그러지고, 분노할 때는 노려보는 눈이 되고요. 기뻐할 때는 눈과 근육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 경멸할 때는 얼굴 근육이 비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입꼬리가 한쪽이 올라간다던가 이런 표정들이에요. 자, 이런 표정들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표정을 여러분들이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감정, 내 표정. 그래야 상대방의 표정도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표정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얼굴의 연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렸어요. 몇 개의 카드? 지금 9개의 카드를 보여드렸죠. 이 카드에 보면 슬픔, 분노, 서운함, 불쌍함, 고마움, 공허함, 창피함, 억울함,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표정들을 여러분들이 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거의 대부분이 얼굴 근육을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무표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표정의 감정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서툴러요. 그래서 그런 서투는 부분들을 연습을 하려면 이러한 표정들을 계속 내가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슬픈 표정, 분노의 표정, 서운함의 표정, 고마움의 표정. 그래야 나 자신에게도 표정이 전달될 수 있고요. 상대방에게도 내 감정의 표정이 잘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전하는 감정의 표정도 내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났을 때에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감정의 표정들이 많이 좌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좌우가 될까요? 요겁니다. 어떻게 좌우가 되는 거냐면요. 감정 지도에 5가지 감정이 있어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이거는 보통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표현들 중에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정들이요, 나에게도 있지만 누구에게도 있어요? 고객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분 좋은 느낌. 기쁨의 표현은요, 말 그대로 고객들도 기쁘다는 거예요. 슬픈 건요, 나를 좀 위로해 달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버럭 화를 내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공간에서 계속 케어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다른 공간으로 데려가 달라라는 겁니다. 까칠한 거는요, 나 지금 화났어가 아니라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겁니다. 소심한 건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신호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맞이할 때에 내 표정도 중요하듯이 상대방을 살펴보는 표정도 중요하잖아요. 고객이 화를 낸다. 그럼 어떤 거예요? 아, 지금 여기에서 좀 벗어나니 나를 좀 다른 데로 데려가 달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객이 까칠하게 굴면 아, 나한테 좀 더 많이 도와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고객의 어떠한 감정들을 보면서 표정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감정도 컨트롤이 되고요. 또 나의 자존감도 그만큼 업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자존감과 감정의 지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런 다양한 표정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느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지역에 관광을 왔을 때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감동과 어떠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정, 다양한 표정들의 다양한 감정들의 표정들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려면 결국은 이 관광객들에게 여러분들이 흥미와 재미와 감동과 고마움을 전해주려면 결론적으로 어때야 된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자존감이 높여져야 되고 서비스 마인드가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마음 챙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 몸과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에서는 한없이 얘기해요. 힘들어.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근데 어때요? 아, 나 일이 좀 많으니까 안 돼. 오늘 쉴 수 없어.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무시하고 제외하고 가면 결론은 내 마음의 병이 생기고 내 몸의 병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 온도입니다. 나의 감정을 달아오르게 하는 행동들, 영화를 본다든가 드라마를 본다든가 몸을 움직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의 감정을 식히는 행동들은 어떤 거 있어요? 그죠? 화가 났을 때 심호흡을 한다던가 잠을 잔다던가 필라테스 운동을 한다라든가 인생에서 어떠한 힘들었던 것들을 떠올려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의 감정을 식히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 너무 다운되어 있으면 달아오르는 행동들을 하시면 되고요. 내 감정이 너무 달아올라 있으면 나의 감정을 조금은 다운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러려면 감정 온도 체크를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고객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보여주는 별 5개는요. 서비스 만족도의 5점 만점이 아니라요. 나에 대한 만족도의 5점 만점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만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자존감도 높고 나는 마인드도 되어 있고 그렇죠? 감정지도 그리고 마음 챙김 난 다 잘했어.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만점에서 5점을 주고 싶어. 그런 생각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만족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휴식과 그런 추억들을 좀 만들어 보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살아가기 벅차지만 조금은 힘들지만 가족과의 추억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휴식 이런 것들로 좀 여러분들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나한테 물음표를 던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느낌표를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 누구를 선택할 거냐? 여러분 누구 선택하실 건가요? 네, 저는 사랑하는 사람 선택할 겁니다. 네,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상대방도 사랑할 줄 아니까요. 나 자신에게 너무 큐만 던지지 마시고 느낌표를 좀 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3가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고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요.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선택하셔서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